여자 장교 주제에 지시를 거부해? 너 제정신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너 같은 년이 설치면 정신병원에 처박아 버릴 수도 있어. 정신병동이요. 제 딸이요? 예. 과호흡과 망상 증상이 있어서 격리 조치했습니다. 근데 왜 진단서가 이번 이틀 전에 써져 있죠? 아, 그건 행정상 착오가. 서명한 의사는 누구입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진실은 한 장의 서류와 한 통의 메모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새벽 5시 반 의무사령부 청사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재근 장군의 집무실에서 나오는 형광등 불빛이었죠. 그는 언제나처럼 일찍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아직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재근은 올해로 66세, 군복을 입은 지 벌써 38년이 되었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을 단 그의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고 매서운 눈빛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하는 것이 있었죠. 바로 저녁입니다. 조용히 나가는 게 미덕이지. 어제 동기들과의 모임에서 들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정숙 감사단장이 한 말이었죠. 그들은 모두 이제 전역을 1년 앞둔 고참 장성들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달려온 동기들이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근아, 우리 나이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어? 그냥 말썽 없이 깔끔하게 나가는 게 최고야. 김정숙의 말에 다른 동기들도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하지만 박재근은 왠지 모를 아쉬움을 느꼈었죠. 정말 이렇게 조용히 끝나는 게 맞는 걸까요? 38년간 바친 군 생활의 마무리가 이렇게 평범해도 되는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박소령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박재근의 얼굴에 잠깐 부드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다시 평소의 엄격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장군입니다. 박소령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 관련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박재근은 그 목소리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딸의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부하 장교의 목소리였죠. 박소령, 그러니까 그의 외동딸은 현재 국군병원 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육군 의무행정장교로 복무 중이었죠. 똑똑하고 책임감 강한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보며 자란 덕분인지 군인으로서의 자질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에서는 그 누구도 둘이 부녀 사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둘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친인척 관계가 알려지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국군병원 행정과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환자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소령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한 박재근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일부 의료진이 환자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정신과 관련 진료 기록에서 이상한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박재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의료 기록 조작은 군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정신과 기록은 더욱 그랬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게. 진료도 받지 않은 환자들의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고 의사의 서명 없이 진단서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중령이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태진 중령.
박재근도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죠. 특히 여군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보고서는 언제까지 완성되나? 내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박소령의 목소리가 잠깐 끊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만 뭔가 아닙니다.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박재근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들린 그 미묘한 두려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 무언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박재근은 컴퓨터를 켜고 인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딸의 최근 근무 현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매일 밤 루틴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딸의 안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전입일자, 보직 변경 내역, 휴가 사용 현황을 살펴보다가 박재근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최근 한 달간 박소령의 야근 시간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가나 조퇴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무리하고 있구나. 박재근은 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성격, 그리고 부당한 일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 어쩌면 그런 성격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요? 시계를 보니 어느새 오전 6시가 넘었습니다. 곧 다른 참모들도 출근할 시간이었습니다. 박재근은 인사 시스템을 종료하고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은 계속 딸에게 가 있었습니다. 무사히 저녁만 해라. 박재근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딸을 향한 위험한 음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불과 며칠 후 그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저녁 박재근은 집무실에서 늦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이미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대부분의 참모들은 벌써 퇴근했고 청사는 고요했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장군님, 급한 연락사항이 있습니다. 당직 참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긴장된 어조였죠. 무슨 일인가? 국군병원에서 비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박소령이 정신질환 의심으로 격리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박재근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신질환? 격리 조치? 도대체 무슨 소리였습니까? 지금 뭐라고 했나? 박소령이 오늘 오후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여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현재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박재근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흘 전 전화에서 느꼈던 딸의 불안한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요? 지금 당장 병원에 연락해서 상황을 확인하게. 이미 확인해 봤지만 환자 보호를 위해 면회나 통화는 제한된다고 합니다. 박재근은 당장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2번, 3번, 4번. 아무리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박소령은 절대 핸드폰을 꺼놓지 않는 아이인데. 박재근은 곧바로 국군병원 응급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소령 입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보호자가 아닌 분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의무사령관입니다. 부하 장교의 상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과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면회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박재근은 전화를 끊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38년 군 생활에서 이런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재근은 일찍 출근해서 국군병원 의무기록과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박소령의 의무기록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의무사령관의 권한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1시간 후 팩스로 전달받은 의무기록서를 본 순간 박재근은 경악했습니다. 망상, 환청, 감정기복 심화로 인한 응급 입원 필요. 진단명이 적혀 있었고 담당 의사란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서명이 휘갈겨 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진단 날짜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기록서상 진단 날짜는 이틀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소령이 실제로 입원한 것은 어제였습니다. 어떻게 입원하기 이틀 전에 미리 진단서가 작성될 수 있었을까요? 박재근은 의무기록서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단서 하단에 있어야 할 의사 면허번호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의사의 정식 서명 대신 알아볼 수 없는 이니셜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가짜다. 박재근은 즉시 국군병원 정신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소령 담당 의사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담당 의사는 현재 수술 중입니다. 오후에 다시 연락 주시면. 그럼 어제 박소령을 진료한 의사는 누구입니까?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참 후에 간호사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박소령 환자 기록을 보니 어제 정신과 의사의 직접 진료 기록이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바로 입원 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박재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진료도 없이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켰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었습니다. 그럼 입원 결정은 누가 내린 겁니까? 기록을 보니 임태진 중령이 응급 입원 요청서를 작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태진. 사흘 전 딸이 전화해서 언급했던 바로 그 중령이었습니다. 박재근은 즉시 임태진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부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박재근은 김정숙 감사단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오랜 동기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수가 급한 일이 생겼다. 혹시 시간 있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면담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겠나? 1시간 후 김정숙이 박재근의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박재근은 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짜 진단서, 절차 위반, 그리고 임태진 중령의 관여까지. 재근아, 이건 심각한 문제야.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무슨 말인가? 만약 내가 직접 나서면 친족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오히려 딸한테 더 불리해질 수도 있고. 김정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박재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내 딸이 지금 억울하게 정신병자 취급받고 있는데 내가 감사관 자격으로 조사해 볼게. 일단 며칠만 기다려봐. 박재근은 김정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움직이면 군대는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 거다. 그 말에는 38년 군 생활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숙과의 면담이 끝난 다음 날 박재근은 새벽부터 집무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의무사령관으로서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딸의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숙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먼저 박재근은 국군병원 전체 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의무사령관의 특별 권한으로 모든 환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죠. 그리고 박소령의 파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너무 이상해. 박재근의 눈이 기록서의 한 부분에 멈췄습니다. 진단서 작성 시간이 오전 10시 30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박소령이 실제로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 15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환자를 보지도 않고 미리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진단서 작성자였습니다. 담당 의사란에는 분명히 정신과 전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임태진 중령이 시스템에 입력한 것이었습니다. 기록 로그를 확인해 보니 임태진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작성된 것이 명확했습니다. 중령이 의사 행세를 했다는 말인가? 박재근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단서에 명시된 망상, 환청, 감정 기복 증상들이 표준 정신과 진단 템플릿에서 그대로 복사해 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오타까지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죠. 박재근은 정신과 병동 간호일지도 확인했습니다. 박소령이 입원한 후의 상태 기록을 보면 실제 증상을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본 내용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환자는 조용하고 협조적임. 이상 증상 관찰되지 않음. 다만 극도로 위축되어 있으며 대화를 거부함. 이것이 정신질환 환자의 기록이었을까요? 오히려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은 사람의 반응에 가까웠습니다. 박재근은 간호사들의 추가 기록도 살펴봤습니다. 환자가 계속 억울하다고 중얼거림. 면회 요청하지만 담당 의사 지시로 풀어. 식사 거부. 물만 조금씩 마심. 수면 부족 심화. 박재근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들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은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였다는 것을. 박재근은 임태진 중령의 인사기록도 조회했습니다. 그의 과거 보직과 인사평가 그리고 징계 기록까지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곧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임태진이 근무했던 부대마다 여군 관련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성희롱 신고, 부당한 업무 지시, 인격 모독 등. 하지만 매번 증거 부족이나 피해자의 전출로 무마되었습니다. 임태진은 교묘하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문제를 덮어왔던 것이죠. 이 자식이 지금까지 이런 짓을 해왔구나. 박재근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원 보안 시스템에도 접근했습니다. 의무사령관의 권한으로 병원 내 모든 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박소령이 입원한 날의 기록을 보니 이상한 점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박소령은 오후 1시에 병원에 자발적으로 왔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전 11시부터 임태진 중령이 병원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임태진이 그날 오전에 정신과 병동 관계자들과 미리 만났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재근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바로 진단서에 있어야 할 의사의 실제 서명이었습니다. 그는 해당 정신과 전문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무사령관 박재근입니다. 박소령 환자 관련해서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그런데 박소령 환자요? 네,
어제 선생님이 진단하신. 죄송한데 저는 박소령이라는 환자를 진료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는 수술 때문에 하루 종일 수술실에 있었거든요. 박재근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직접 확인하니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진단서에 선생님 이름이 적힌 것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진단서가 아니라면 누군가 제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요. 통화를 끝낸 박재근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임태진 중령이 의사의 이름을 도용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딸을 정신병동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박재근은 사흘 전 딸이 전화해서 한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의료진이 환자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고 있다는 보고, 그리고 임태진 중령이 관여하고 있다는 말. 혹시 딸이 그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보고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박재근은 즉시 김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가 증거를 찾았다. 완벽한 증거를. 뭘 찾았는데? 진단서가 조작된 게 확실해. 의사는 진료도 안 했고 서명도 가짜야. 임태진이 모든 걸 꾸민 거야. 전화기 너머로 김정숙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재근아, 이제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박재근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가, 나는 이제 선택해야 해. 조용히 덮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은 시간, 박재근이 집무실에서 혼자 고민에 잠겨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젊은 여군중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강하늘 중위입니다. 사령관님께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재근은 강하늘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딸과 같은 기수로 입대한 동기였죠. 평소 조용하지만 정의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장교였습니다. 들어와서 말해보게. 강하늘은 문을 닫고 박재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령관님, 박소령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재근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나? 강하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일입니다. 임태진 중령이 박소령을 회의실로 불러들였어요. 저도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임 중령이 박소령에게 의료기록 조작 관련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박소령이 그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죠. 강하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이었나? 박소령이 발견한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들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의료보험을 허위 청구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재근은 숨을 삼켰습니다.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더 큰 비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중령이 어떻게 반응했나? 강하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끔찍한 장면을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중령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박소령을 강제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박소령이 정성껏 작성한 보고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보고서를 찢었다고? 네.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여자 장교 주제에 지시 거부해. 너 제정신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박재근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딸이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소령이 중령님,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임중령은 더욱 화를 내면서 강하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여기서 내 아빠 이름 들먹이면 더 큰일 난다는 걸 알아? 너 같은 년이 설치면 정신병원에 처박아 버릴 수도 있어라고 했어요. 박재근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임태진이 이미 딸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임중령이 박소령의 신분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박소령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하늘은 그 후 며칠간 박소령의 변화된 모습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밝았던 박소령이 점점 위축되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업무 중에도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왜 그때 나에게 보고하지 않았나? 박소령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해결할 문제라고 사령관님께 피해가 갈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박재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딸이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강하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어제 오전에 임중령이 박소령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는 내가 어디다가 고자질했느냐고 추궁했어요. 아마 사령관님이 의료기록을 조회하신 걸 안 것 같았어요. 박재근은 자신의 행동이 딸에게 더 큰 위험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박소령이 뭐라고 했나? 박소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중령이 갑자기 너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억지로 박소령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억지로? 네. 박소령이 거부했지만 임중령이 이것은 명령이다. 정신과 검진을 받으라고 강요했어요. 강하늘은 계속해서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태진이 미리 병원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해 놓았다는 것, 그리고 박소령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별다른 검사도 없이 바로 입원 조치되었다는 것까지.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신과 진료는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박소령은 불과 30분 만에 입원이 결정되었거든요. 박재근은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임태진이 의료보험 사기를 은폐하기 위해 딸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고 그 수단으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강하늘 중위, 왜 지금에서야 이 말을 하나?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임중령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소령이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걸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강하늘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박소령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박재근은 강하늘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침묵할 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증언해줘서 고맙다.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겠다. 강하늘이 돌아간 후 박재근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명확해졌습니다. 강하늘과의 면담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박재근은 일찍 출근해서 국군병원의 모든 의료 기록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군 의료 시스템 전체에 도살인 부패를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박재근은 지난 2년간의 정신과 입원 기록을 모두 뽑아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임태진이 관여한 케이스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거냐? 기록을 보니 지난 2년 동안 총 47명의 장병이 정신과에 강제 입원되었는데 그중 32명이 임태진과 관련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32명 중 대부분이 여군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입원 사유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죠. 상관 지시 불복종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망상 증세,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한 감정 기복 등 모두 모호하고 주관적인 진단명들이었습니다. 박재근은 이 환자들의 실제 의사 면담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2명 중 28명이 실제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고 입원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의료 시스템이 아니야. 감옥이지. 박재근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임태진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가짜 입원들이 의료보험 허위 청구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짜 환자들의 입원비, 치료비, 약값까지 모두 보험에서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계산해 보니 지난 2년 동안 총 12억 원에 달하는 허위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식들이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구나. 박재근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하고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재근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내부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박재근은 국방부 기자회견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비공식 브리핑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내용의 브리핑인가요? 군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입니다. 담당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통 이런 민감한 사안은 사전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야 했거든요. 사령관님, 이런 브리핑은 보통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이것은 의무사령관으로서의 공식 발표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박재근의 단호한 어조에 담당자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2시간 후 국방부 브리핑룸에는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급 브리핑이라는 소식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박재근이 단상에 올라서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엄중했고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무사령관 박재근입니다. 박재근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놓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매우 심각한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 의료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례 없는 부정행위에 대해서입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현직 투스타 장군이 직접 나서서 폭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국군병원에서 총 47명의 장병이 정신과에 강제 입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32명이 실제로는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입원 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여군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부당한 명령이나 불법 행위를 거부했거나 신고하려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박재근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군대 내 의무 기록은
생명과 명예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의무 기록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가짜 진단서들입니다. 의사의 진료도 없이 작성되었고 서명도 위조되었습니다. 이런 가짜 서류로 무고한 장병들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입원시켰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하려 했지만 박재근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지로 입원시킨 환자들의 치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국고를 횡령했습니다. 그 규모는 12억 원에 달합니다. 브리핑룸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박재근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무사령관으로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법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박재근은 잠시 멈춘 후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제 딸을 정신병자로 만든 이 구조는 더 이상 군이 아닙니다. 군인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는 범죄 조직일 뿐입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이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딸이라는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공개한 것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박재근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기자들이 쏟아지는 질문을 던졌지만 박재근은 더 이상 답변하지 않고 브리핑룸을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아닌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몇 시간 후 이 브리핑 내용은 모든 언론에 보도되었고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방부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국회에서는 긴급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재근은 집무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박재근의 폭탄 발언이 전국에 보도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국방부는 비상이 걸렸고 감찰단이 파견되어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재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딸의 상태였습니다. 박소령이 정신병동에 격리된 지 벌써 열흘째였습니다. 그동안 면회는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라는 사람은 계속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해서 외부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 딸을 볼 수 없다는 거냐? 박재근은 매일 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의무사령관이라는 지위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언론에 이 사건이 알려진 후부터는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드디어 기적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사령관님, 국군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소령 면회가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박재근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열흘 만에 딸을 볼 수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딸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은 일반 병동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창이 있는 창문, 두터운 철문, 그리고 삼중으로 된 보안장치들. 마치 감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면회실에 들어간 박재근은 딸을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문이 열리면서 박소령이 들어왔습니다. 박재근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열흘 전의 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도 사라지고 마치 혼이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소령? 박재근이 딸의 이름을 부르자 박소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아빠. 박소령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쉬어 있었습니다.
평소 또렷하고 힘있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박재근은 딸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령아, 괜찮나? 아픈 곳은 없고? 박소령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재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소령아, 아빠가 여기 있다. 이제 괜찮을 거야. 그때야 박소령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 사람들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작정했어. 박소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나도 정말 내가 미친 건 아닌가 생각했어. 매일 너는 정신병자야.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어. 현실 인식 능력이 떨어져라는 말만 들으니까. 박소령은 손을 떨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의사들도 처음부터 나를 환자 취급했어. 내가 뭐라고 말해도 망상이다. 환청이다라고만 하더라고. 내가 정상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 박재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당한 정신적 고문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괜찮다. 아빠가 모든 걸 밝혀냈으니까. 박소령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알고 있지? 내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알고 있다. 임태진이 너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박소령의 눈에 잠깐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는 그냥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뿐이야. 불법적인 일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박소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임태진이 어떻게 자신을 괴롭혔는지, 어떻게 가짜 환자들을 만들어내라고 강요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거부하자 어떻게 보복을 당했는지를. 임중령이 너 같은 년들은 정신병원에 가야 정신을 차린다고 했어. 그리고 정말로 나를 여기에 집어넣었지. 박재근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령아, 내가 옳았다. 내가 한 일이 정의로운 일이었어. 박소령이 처음으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는 미친 게 아니야. 그들이 미쳐있던 거야. 나는 그냥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야. 그래, 알고 있다. 아빠가 다 알고 있어. 박재근은 딸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면회실의 규칙상 신체 접촉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소령아, 아빠가 반드시 너를 여기서 꺼내줄 거야. 그리고 임태진과 그 일당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다.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아빠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돼서 말 못했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내 딸인데 당연히 지켜줘야지.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박소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나가면 나는 계속 군인으로 살고 싶어. 이런 일이 다른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어. 박재근은 딸의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딸의 모습에서 진정한 군인의 정신을 봤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가 함께 이 썩은 구조를 바꿔보자. 면회가 끝나고 병원을 나오면서 박재근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군대를 만든 건 나였지만 이젠 내가 부숴야 할 차례다. 박재근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딸의 고통을 본 후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딸과의 면회를 마친 다음 날 박재근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망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임태진 중령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임태진 중령을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참모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사령관님, 임 중령은 현재 외부 출장 중이라고. 출장? 어디로? 그게 정확한 행선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임태진이 도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임중령이 있는 곳이 어디든 말이다. 1시간 후 박재근은 임태진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국군병원 지하에 있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증거 인멸을 위해 관련자들과 모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재근은 경호원들과 함께 국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병원 지하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임태진과 몇 명의 관련자들이 서류를 급하게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임태진 중령. 박재근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태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재근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의 오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다른 사람들은 나가. 박재근의 명령에 회의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회의실에는 박재근과 임태진 둘만 남았습니다. 박재근은 임태진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임중령, 내가 진짜 정신병자야. 임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답했습니다. 사령관님,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지. 박재근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2년간 32명의 무고한 장병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은 것,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의료보험을 사기친 것, 그리고 내 딸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 것까지. 이 모든 게 내 짓이지? 임태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사령관님, 그건 모두 업무상 필요에 의한. 업무상 필요? 박재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게 업무상 필요라고? 국고를 횡령하는 게 업무상 필요라고? 임태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재근의 분노가 얼마나 강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딸한테 한 짓은 뭐냐? 정당한 업무 보고를 하려는 장교를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 박소령이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박재근이 임태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범죄를 신고하려 한 게 지장을 줬다는 거냐? 그럼 내 논리로는 범죄자를 신고하는 모든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냐? 임태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박재근의 압박에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박재근은 핸드폰을 꺼내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사과장, 임태진 중령의 지휘권을 즉시 정지시켜. 그리고 모든 보직에서 해임하도록 해. 임태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사령관님, 그건 너무 내가 지금까지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박재근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박소령에 대한 모든 입원 기록을 무효 처리해. 지금 당장 퇴원 조치하고. 사령관님, 제발. 임태진이 박재근에게 애원했지만 박재근은 냉정했습니다. 제발, 내 딸이 10일 동안 정신병원에서 고생할 때는 생각 안 했으면서. 박재근은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연락해서 임태진 중령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전해 의료보험 사기, 공문서 위조, 직권남용, 그리고 명예훼손까지 모든 혐의로 고발할 거라고 해. 임태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재근은 임태진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괴롭혔던 32명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제 알겠지? 특히 내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이야. 그때 박재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사령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무? 독단적으로 중령을 해임하고 형사 고발하는 게 임무냐? 네, 맞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박사령관,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명예전역 대신 징계 후 강제 전역을 각오해야 할 거라고. 박재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관님, 나는 오늘 처음으로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 38년 동안 군복을 입었지만 오늘만큼 자랑스러운 날은 없었습니다. 비로소 군인다운 일을 했으니까요. 박재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임태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임중령, 내 군 생활은 이제 끝이다. 그리고 내 군 생활도 곧 끝날 거야.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박재근은 회의실을 나서면서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고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지만 그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군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임태진을 처리한 지 일주일 후 박소령은 마침내 정신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의료 기록이 무효 처리되었고 그녀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재근이 예상했던 대로 그 자신은 큰 시련을 맞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박재근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혐의는 독단적 업무 처리, 언론을 통한 군 기밀 누설, 지휘 개통 무시 등이었습니다. 사실상 강제 전역을 위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박재근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모든 절차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를 했었거든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박재근은 평소처럼 단정하게 군복을 입고 출석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당당하게 답변했습니다. 박 장군,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군의 위신이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위신이 실추된 게 아니라 회복된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밝혀짐으로써 군이 더욱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위원들은 박재근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보통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 마련인데 박재근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박재근에게 중징계 후 명예전역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쫓겨나는 것이었지만 최소한의 체면은 유지해주는 조치였습니다. 박재근은 그 결정을 듣고도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박소령은 회복 기간을 거쳐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전역을 택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박소령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저는 계속 군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박소령은 인사담당관과의 면담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도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박소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신설되는 여군 인권교육단 창단 TF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박재근의 폭로 이후 군 내부에서 요구가 높아져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여군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박소령은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재근이 전역을 준비하는 동안 임태진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임태진은 의료보험 사기, 공문서 위조,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부정행위에 가담했던 다른 관련자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 2년간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던 32명의 피해자들도 모두 명예회복과 함께 적절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전역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박재근은 집무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38년간의 군 생활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박소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보직을 받고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듣는 아버지라는 호칭이었습니다. 박재근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 새 부대는 어떠냐? 좋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박소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무슨 소리냐? 내 잘못이 아니야. 박재근이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옳은 일을 해서 자랑스럽다.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운 내가 말이야. 박소령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전역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박재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8년 동안 군복을 입었지만 마지막에 가장 군인다운 일을 했으니 만족해. 박소령이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격려였습니다. 부하가 상관에게 하는 격려가 아니라 딸이 아버지에게 하는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충성합니다, 사령관님. 그리고 아버지. 박재근도 딸에게 격려로 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길을 걸어라.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침묵 속에 갇히지 않도록 하자꾸나.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며칠 후 박재근의 저녁식이 조용히 거행되었습니다. 화려한 행사는 없었지만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그가 구해낸 32명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저녁식 후 박재근은 군복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38년의 군 생활이 끝났지만 그가 이룬 변화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딸과 같은 젊은 군인들이 더 좋은 군대를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박소령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여군 인권교육단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모든 군인이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재근은 전역 후에도 가끔 딸과 만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요즘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 같은 일들이 거의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 다행이다. 아빠가 시작한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박재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딸을 지켰고
정의를 실현했으며 더 나은 군대를 만드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그는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이뤄낸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좋아요 부탁드리며 따뜻한 댓글로 서로를 격려해 주세요.